청소년 우울증의 실제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우울감은 잘 못 느끼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게임하는 게 100배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한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친구 3명이 이제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부담이 크다라는 유서를 이제 남기고 자살을 했고 현재 이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 고등학생이 동반 자살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흔치 않은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 기사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10대들의 자살률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7.9명 자살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2001년만 해도 3.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사실은 늘어난 상황인 거고, 또 최근에 한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자살 생각을 가끔 그리고 자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자살률을 보면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그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필이면 이 10대들의 자살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고 들으면서 좀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를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여고생 사건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거다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우울증에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집에서 제대로 뭐 케어를 안 해줬겠지, 혹은 부모님이 지나치게 몰아붙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면 좋으신 부모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공부 압박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괜찮다, 살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친구들 사이에서 다들 공부와 성적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 분위기, 어떤 학교 분위기 자체가 잘해야지만 쓸모 있고 잘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못하면 나는 쓸모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스스로를 괴롭혀요. 네, 저도 예전에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그 매일매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매일 학원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해요. 네,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일 매겨요. 근데 그 순위라는 것 자체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로 그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약간 배어들면은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자신을 좀 잃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오늘도 가치 없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우울해지고 자해나 자살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또 공부하고 준비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네. 뭐 어떤 재미, 성취감이라도 있어야 그 힘든 시간 버틸 수 있는데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가정 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힘들면 또 가정에서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이런 심리적 안정기지가 돼서 집에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학교 가서 좀 힘든 스트레스 버티고 해줘야 되는데 이 집이 안정기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맞벌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맞벌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의 그 경제 구조,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모두 다 맞벌이를 해야만 남들 하는 것만큼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로 변했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혹은 형제 자매라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혼자, 외동인 경우들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 여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 분에게 들은 얘기도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 가고 끝나면 스터디 카페 가서 12시에서 1시까지 공부하고 오면 부모님 주무시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감정 교류하고 지지받고 이럴 수 있는 그게 없고요.
같은 경쟁 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과만 얘기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라이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학대나 방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의 체벌이나 학임이나 방임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마스킹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높지만 건수로는 잡히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다음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재산이라는 답에 52%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 7, 8년쯤 전에 이제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봉사 형식의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고 내가 하는 일은 뭐고 이런 식의 강연을 한 다음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질문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아이들이 단체로 돈 얼마 벌어요?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들인데. 당연히 재산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너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집단주의 네, 사회고 평가를 서로 이제 하고 받고 이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 딱 수치화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 중에 어쨌든 비교하기 쉬운 게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있어야지만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봤잖아요. 점수 다 알려주고. 근데 이제 공립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도록 바꾼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규영이 말한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겼죠? 사립학원들에서 그레이드로 나누는 시험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거대한 일종의 실험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이 좁은 땅에 몰아놓고 좀 먹고 살기 힘든 땅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어떤 곳보다도 집단주의가 강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줄 세우기 이게 정말 치열하거든요. 평범함은 말 그대로 평범함일 뿐인데 루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13%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일자리가 원래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못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중소기업 다니는 게 그냥 정말 평범하고 당연한 삶인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비하 발언을 해요. 네, 이렇게 평범함을 루저라고 보는 시각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면서 자라나면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내 인생 망했구나 라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SNS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이버 폭력 있잖아요. 왕따, 악성 댓글 뭐 이런 문제들이 예전보다 더욱 손쉽게 맞아요.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공중파 아는 기자분에게 자문 위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도 사이버 불링을 되게 심하게 당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의 조치를 한답시고 해서 이제 격리 조치가 됐는데 사실 가해자들이 전학 보내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 있으니까 어딜 가도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기존의 불안과 강박 증세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때는 아직 전두엽이 덜 이제 성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미성숙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예전에 비해서 나의 잔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정, SNS 이런 데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청소년들이 힘들어도 여전히 치료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더 이 또래 집단 속에서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정신과 다닌다라는 게 알려질까봐 더 꺼리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도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사춘기 지나가면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요. 이런 걸로 뭐 정신과까지 가냐라고 네. 하고 뭐 심리 상담 저는 굉장히 좋고 필요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심리 상담을 넘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도 끝까지 정신과는 오지 않고 상담하면서 이겨내라라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 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이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나중에 취업에 혹은 뭐 어쨌든 이제 진로에 악영향을 줄 거를 걱정을 여전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청소년분들 역시 스스로의 인식,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우울증의 실제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우울감은 잘 못 느끼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회 탓이고 혹은 날 괴롭히는 이 친구들 탓 혹은 학교 분위기 탓 혹은 우리 부모님 탓 이렇게 보면서 정신과 치료를 끝내 거부하고 오더라도 이제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거나 치료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에게 뭐 그럴 능력도 없고.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들, 힘들어지는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는 건 아니란 생각에 오늘 방송을 좀 만들게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나라는 힘들어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2세부터 많이 힘든 경우에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부 치료, 어떤 약물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또 법적인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정신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네,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부 이런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병이 생긴 상태에서 약 주는 거는 그 차선책일 거고 우선책은 일단 이렇게 아이들을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론과 반론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요즘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의 SNS에 대한 규제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SNS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프랑스나 뭐 EU,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나 텍사스주 같은 곳에서도 14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들은 SNS 금지하거나 아니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청소년들이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분명한 건 이 SNS가 모두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고 있고 청소년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게 그냥 뺏는다가 아니에요. 이거 뺏고 그 시간에 또 그냥 공부만 해라 이러면은 사실 그거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재미, 다른 더 건강한 유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SNS하고 쇼츠 릴스 보는 시간보다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게임하는 게 100배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1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는 이제 어떤 스포츠를 꼭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다음 성인이 돼서도 그 운동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SNS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꼭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 성적에서만 삶의 의미가 하나에만 몰빵되어 있어서 거기서 실패할 때 나는 패배자라고 느끼기 쉽거든요.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조각들을 여러 개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힘들어도 다른 데서 인정받기도 하고 어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지받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반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소아청소년을 가진 이제 집의 부모라면 좀 약간 의무적으로 이런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걸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를 하고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뇌의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정말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요. 이 잔인한 사회 속에서 그 무력감을 저희도 같이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변화도 만들어져서 네, 우리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